저희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수업의 랭귀지 모델 1에서 3까지의 유튜브 영상 과제 발표를 맡게 된 XAI조의 박우진 강상현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모는 Embeddings from Language 모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엘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엘모는 Embeddings from Language 모델의 약자로 개별 토큰의 표상을 모든 입력 시퀀스의 함수를 결정하는 모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엘모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대용량의 코퍼스에 대해 양방향의 LSTM의 구조로서 언어 모델로 학습이 된 벡터를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저희는 보다 풍부한 단어 표상이 가능해진 부분이 이 모델의 임프루먼트 포인트이고, 그리고 특정 단어에 쌓인 인베딩들을 선형 결합을 하면서 사용해서 단순히 LSTM의 마지막 레이어의 표상만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성능이 유의미하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엘모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엘모의 표상은 바이 랭귀지 모델의 모든 내부 레이어들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딥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위 레이어에서 문맥과 관련된 추상적인 의미를 주로 학습하며 하위 레이어에서는 문법적인 특징과 관련된 의미가 학습을 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엘모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주변 문맥에 따라서 워드 인베딩을 조절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학의 기본 원리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와 명상을 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의 눈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문맥에서 사용되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인베딩 기법이었던 워드 투 벡터라든지 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맥에 민감하지 않고 두 경우의 눈을 모두 동일한 벡터로 인베딩하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음이어나 다이어와 같은 언어적인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능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모는 각 문맥에서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파악하고 주변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의 인베딩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동일한 단어라도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될 때의 의미를 잘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엘모는 동음이어나 다이어와 같은 어려운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엘모의 그래피컬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스텝별로 상세히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모는 이전 페이지에서 다루었듯 바이디렉셔널 LSTM 구조를 사용하여 순반향과 역방향 언어 모델을 모두 학습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엘모는 앞서 등장한 단어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등장할 단어들 모두를 고려하여 특정 단어의 인베딩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따라서 엘모의 아키텍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는 각 단어의 인베딩은 두 방향의 히든 스테이트를 컨캐티네이트 하기 위해서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단어의 양방향 문맥을 모두 고려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각 레이어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들이 태스크에 맞는 가중치로 곱해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값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인베딩 벡터는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 맞게 조절되고 단어의 다양한 문맥과 의미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텍스트 표현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엘모의 그 수학적인 데몬스트레이션 즉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의 수학적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순방향 언어 모델 forward LM은 n개의 토큰 시퀀스를 T1, T2, Tn이 주어지면 이전 토큰 T1, T2, TK-1을 활용하여 현재 토큰 TK의 확률을 모델링하여 전체 시퀀스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각 위치 K에서 순반향 LSTM의 L 레이어는 컨텍스트 독립적인 토큰 표현을 계산하고 이를 컨텍스트 디펜던시한 표현으로 변환하여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위 레이어의 LSTM 출력은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통해 다음 토큰 TK 플러스 1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역방향 언어 모델인 백워드 LM은 순방향 LM과 유사하지만 시퀀스를 역순으로 실행하여서 미래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이전 토큰을 예측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토큰 TK와 이후의 토큰들 TK 플러스 1부터 TN까지의 표현을 생성하는 각 후방 LSTM의 레이어 J는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표현을 출력을 합니다. 양방향 언어 모델은 순방향 및 역방향 로그 우도를 공동으로 최대화하여 학습됩니다. 이를 위해 각 토큰 TK는 순방향 및 역방향 LN의 N개의 레이어를 통과하고 각 LN 레이어는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단어 표현을 출력합니다. 따라서 각 토큰 TK에는 두 개의 LN의 표현이 생성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엘모는 이러한 표현을 R이라는 모든 레이어를 단일 벡터로 축소하여 다운스트림한 모델에서 포함을 합니다. 각 태스크의 모델은 전체 엘모 벡터를 확장할 수 있는 람다 태스크를 활용하여서 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즈 웨이트인 SJ의 K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각 표현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네, 이어서 벌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벌트 모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벌트는 2018년에 구글에서 발표된 모델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모델은 이전의 자연어 처리 모델들과 달리 양방향 학습 방식을 채택하여 문장 전체 문맥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모델들의 단어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맥 파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트는 모든 단어를 한 번에 고려하여 문장 내의 모든 정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양방향 학습 방식은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특히 문맥을 이해하는 작업에서 뛰어난 결과를 내놓습니다. 또한 버튼은 번역뿐만 아니라 질문응답, 문서 분류, 개체명 인식 이런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 적용이 될 수 있었고 자연어 이해 분야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전통적인 자연어 처리 기법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고 이후에도 자연어 처리 연구와 응용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버트가 등장함과 동시에 범용적인 자연어 처리 모델로서 대규모의 코퍼스를 사용하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학습하게 됩니다. 버트의 첫 번째 과제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 과제에서는 입력한 문장의 일부 단어를 가리고 가려진 단어를 맞추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해서 마라를 가리고 이를 맞추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버트의 두 번째 과제는 Next Sentence Prediction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보면 연속된 두 문장이 실제로 연속된 문장인지를 맞추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상처받은 아이들을 너무 일찍 커버려 다음에 올 문장을 예측합니다. 네, 다음으로 벌트의 입력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트에는 세 가지 임베딩 값이 합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큰 임베딩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특수 토큰인 CLS 그리고 SEP, separate를 포함합니다. CLS 토큰은 모든 문장의 첫 번째 토큰으로 사용되고 주로 분류 작업에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장의 의미를 요약하고 분류하는 작업에 활용이 되고 다음으로는 SEP, separate 토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SEP 토큰은 벌트 모델에서 각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특수한 토큰입니다. 이 토큰은 두 개의 연속된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따라서 문장 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그먼트 인베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그먼트 인베딩은 토큰을 나누어진 단어들을 다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첫 번째 separate 토큰까지 0으로 그 이후 separator 토큰까지 1 값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각 문장들을 구분하게 합니다. 즉, 두 개의 문장이 연속해서 나올 때 세그먼트 인베딩은 이를 구분하여 버트 모델이 각 문장의 경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문맥을 이해하고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포지션 인베딩은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각 토큰의 위치를 알려주어 문장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문장의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베딩들의 조합을 통해 버튼은 강력한 문장 표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어서 벌트의 첫 번째 주요 과제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LM은 벌트의 사전학습 작업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작업은 입력된 문장에서 일부 단어를 무작위로 마스킹해서 그것을 예측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늘이 예쁘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을 나는 하늘이 그리고 마스크가 나오고
생각한다라고 마스크 토큰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모델이 주변의 단어의 맥락을 고려하여 마스킹된 단어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MLM의 작업에서 전체 토큰 중 15%가 마스킹된 토큰, 마스크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모델은 이러한 마스킹된 토큰을 잘 예측하는 데 학습됩니다. 그러나 사전 학습과 미대 조정 단계에서 마스크 토큰이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토큰이 등장할 때 80%의 확률로 해당 단어를 마스크로 마킹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랜덤한 단어로 대체하며 나머지 10%는 원래의 단어로 그대로 둡니다. 네, 예를 들어 보자면 The man went to the store라는 영어 문장을 고려해 한번 본다면 여기서 store라는 단어가 마스킹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80%의 경우에는 이 단어를 마스크로 변경을 할 것입니다. The man went to the mask라는 토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의 경우에는 또 이 단어를 랜덤한 단어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The man went to the dog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경우에는 The man went to the store와 같이 원래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벌트 모델은 다양한 문맥에서 단어를 예측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트의 두 번째 주요 과제인 Next Sentence Prediction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NSP는 버트의 두 번째 사전 학습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업은 주어진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음 문장이 올바른 문장인지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어 처리 분야의 많은 작업, Question Answering, Natural Language Inference에서는 두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언어 모델 자체로는 학습하기 어려운데 Next Sentence Prediction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NSP는 두 문장이 연속된 문장인지를 예측하는 작업을 사전 학습 단계에서 수행을 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장 A와 B를 이어 붙인 후에 문장 B가 A 다음에 나오는 실제 다음 문장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선택된 문장인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man mask to the store 다음에 he bought gallon mask milk라는 문장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두 문장은 결국은 서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예시로 The man mask to the store라는 문장 다음에 좀 생뚱맞게 펭귄, 마스크, flightless birds라는 그런 문장이 온다면 관련이 없는 문장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수치적 설명을 드리면 NSP에는 두 문장이 연속된 문장인지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를 위해 문장 A와 B를 이어 붙일 때 그중 하나인 B는 50%의 확률로 관련 있는 문장 is next 라벨과 관련 없는 문장 not next 라벨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The man mask to the store와 he bought a gallon mask milk는 관련 있는 문장으로 is next 라벨로 사용될 수 있고 B의 50%는 실제 A 다음에 나오는 다음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코퍼스에서 무작위 랜덤하게 선택된 문장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 NSP에는 문장 간의 의미적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과업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벌트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다룬 바가 있듯이 벌트는 멀티레이어 바이다이렉셔널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이 구조를 간단히 보자면 입력 문장을 여러 레이어로 구성된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해서 처리하며 각각의 레이어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순서입니다. 또한 셀프 어텐션은 잘 아시다시피 각 단어가 문장 내에서 모든 단어와의 상호작용을 계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통해서 벌트는 문장 내에서 각 단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문맥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벌트는 각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문장의 의미를 더 잘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를 상세히 보자면 벌트 베이스는 총 12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레이어는 트랜스포머 블록으로 구성되며 이들 블록은 문장의 의미를 추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트랜스포머 블록은 768개의 은익층 크기와 12개의 셀프 어텐션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입력 문장을 여러 관점에서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벌트 라지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와 레이어를 가진 큰 모델입니다. 벌트 라지는 총 24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레이어는 1024개의 은닉층의 크기와 16개의 셀프 원테이션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벌트 라지는 더 복잡한 문장 구조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언어적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벌트의 파인 튜닝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전 학습된 벌트 모델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특정 태스크의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벌트 모델의 실제 태스크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파인튜닝의 한 예로 텍스트 쌍에 대한 분류나 회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두 문장이 주어졌을 때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과 논리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류합니다. 이때 입력 테스트가 두 개이므로 벌트 모델에 입력하기 전에 텍스트 사이에 세퍼레이트 토큰을 넣어주고 센텐스 0 임베딩과 센텐스 1 임베딩을 사용하여 문서를 구분합니다. 예, 또 다른 예로는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 분류 작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력 텍스트가 한 개이므로 CLS 토큰의 위치에서 출력층에 밀집층을 추가하여 분류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력 텍스트의 각 토큰의 위치에서 분류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태깅 작업도 있습니다. 이는 문장의 각 단어에 품사를 태깅하거나 개체를 태깅하는 작업입니다. 벌트 모델은 입력 텍스트의 각 토큰의 위치에서 밀집층을 사용하여 분류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도 파인 튜닝의 대표적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과 본문을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본문의 일부분을 추출하여서 질문에 대답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벌트 모델은 입력 문장에서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여서 답변을 예측을 합니다. 이처럼 버트의 파인 튜닝은 사용자가 원하는 태스크에 맞게 적절히 선정해서 다양한 영역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GPT 언어 모델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나온 GPT-1은 오픈 AI에서 2018년에 공개된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이라는 논문에서 소개된 자연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디코더를 활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GPT-1은 언레이블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사전 학습시켰고 그 후에는 적은 양의 레이블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GPT-1은 언라벨드된 데이터로 사전 학습되는 비지도 학습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레이블이 되지 않은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사전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는 더 적은 양의 라벨드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GPT-1과 기존의 엘모 모델과의 주요 차이점 또한 주목해 볼 만한데요. 그 주요한 차이점은 바로 사용된 아키텍처입니다. GPT-1과 엘모 주요 차이 중에 하나 사용된 것은 엘모는 LSTM 기반의 양방향 신경망을 사용하는 반면에 GPT-1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디코더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서 두 모델 사이에는 다양한 작업에서 성능과 기능면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LSTM은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의 강점을 가지고 문장 내에서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서 문맥을 파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병렬 처리에는 제약을 가지고 있고 장기 의존성, 롱텀 디펜던시에서는 학습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입력 문장의 단어들 간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더 넓은 문맥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의존성을 역시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LSTM은 양방향으로 입력 시퀀스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모든 입력 토큰 간의 상호작용을 캡처할 수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문맥 모델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GPT-1은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GPT-1이 엘모보다 더 단순하면서 효율적으로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어서 GPT-1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PT-1의 구조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구조는 입력된 토큰 시퀀스를 이해하고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구성 요소가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토큰 임베딩입니다. 토큰 시퀀스는 먼저 토큰 임베딩의 매트릭스 W2를 사용해서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각 토큰을 해당하는 단어 또는 서브 워드에 대한 임베딩으로 표현이 되고 보시고요. 여기서 TI는 입력 시퀀스의 i번째 토큰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포지션 임베딩은 트랜스포머 모델과 마찬가지로 위치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포지션 임베딩 WP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포지션 임베딩은 각 토큰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토큰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은 더해져서 디코더에 입력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셀프 어텐션인데요. 디코더의 각 레이어에서 멀티-헤디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 수행이 됩니다. 이 과정은 입력 시퀀스의 각 토큰에 대한 중요성을 계산하고 각 토큰의 주변 문맥을 고려하는데요.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수식이 사용됩니다. 어텐션으로 쿼리 키 밸류를 소프트맥스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셀프 어텐션 이외에 각 토큰의 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적용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각 토큰의 잠재적인 관계를 모델링하고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렐루와 그 W2 플러스 B2가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및 그 리시듀얼 커넥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모든 서브 레이어가 다음에는 레이어 노멀리제이션과 리시듀얼 커넥션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학습 과정을 안정시키고 더 나은 그레디언트 흐름을 제공합니다. 네, 이렇게 GPT는 이러한 레이어를 여러 번 쌓아서 전체 모델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으며 디코더 부분에서만 멀티-헤디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GPT는 주어진 텍스트에 다음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GPT의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GPT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은 GPT를 사용하여 각 코퍼스에 대한 사전 학습을 완료한 후 해당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게 조정하면서 추가적인 지도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지도 학습과 유사하지만 가중치를 임의로 설정하는 대신에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학습을 시작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담아둔 그림을 보시면 GPT-1 모델에서는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부분은 입력 데이터를 나타내고 스타트 부분은 BOS, 문장의 시작 토큰을 나타내고 익스트랙트는 EOS, 문장의 끝 토큰을 나타냅니다. 또한 보라색 부분은 입력 데이터를 구성하는데 있는 모델에 입력되어 처리된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트랜스포머 부분은 사전 학습된 GPT-1 모델을 나타내고 이 모델은 입력 데이터를 처리해서 적절한 출력을 생성합니다. 파인 튜닝 하는 작업에 따라 입력 데이터의 구조가 달라지는데 분류, 참고지 분류, 유사도, 다중 선택 등의 작업에 따라 입력 구조가 다양하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코퍼스에 딜리미네이터 구분자를 사용하여 문장 1과 문장 2를 구별하고 이를 트랜스포머 연산을 통해 서로 다른 문장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챗 GPT 및 GPT 모델의 초기 버전인 GPT-1의 구조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고요. GPT-1 모델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에서 약간의 변형된 구조를 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뿐만 아니라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언슈퍼바이즈 러닝과의 결합으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도 GPT 모델은 모델의 사이즈를 증가시키고 구조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버전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성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예. 이어서 GPT-2에 대해서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희 GPT-2의 경우는 2019년에 오픈AI에서 발표된 자연어 처리 모델로서 그 전작인 GPT-1의 성공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GPT-1은 막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이 훈련된 모델로서 많은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GPT-1은 아직까지 제한된 크기와 훈련 데이터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오픈AI 연구진이 GPT-1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와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더
더 큰 규모의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 결과로 나온 것이 GPT-2입니다. GPT-2는 GPT-1의 구조를 확장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시킨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GPT-1을 기반으로 하여 모델 구조에 큰 변경은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GPT-2의 주요한 차별점은 훈련 데이터에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파인 튜닝 없이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인드만을 통해서 제로샷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너럴한 그 랭귀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단일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웹 텍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앞에서 저희가 자세히 다루었던 BERT와 GPT-2의 주요 차이점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는 모델의 유형입니다. 우선 GPT-2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입니다. 이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한 번에 하나의 토큰을 생성하는 모델이고, 즉 모델은 처음에 주어진 토큰을 기반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고, 해당 예측이 된 토큰을 기반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고요. 이후 생성된 토큰은 다시 입력에 추가가 돼서 새로운 예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토 리그레시브의 모델은 이전에 생성된 토큰들에 의존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벌트의 경우에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아닙니다. 벌트는 입력 문장의 모든 토큰을 동시에 처리하고 동시에 문맥을 고려하여 각 토큰의 인베딩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벌트는 입력 문장의 모든 토큰 간의 상호작용을 한 번에 고려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GPT에서는 셀프 어텐션을 계산할 때 해당 스텝의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각 단어의 인베딩을 계산할 때 그 단어 이전의 단어들만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문장을 생성할 때 단어들의 순서를 보존하고 새로운 단어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벌트는 이와 달리 전체 문장을 함께 고려하여 인베딩을 계산하므로 어텐션 메커니즘이 입력 문장의 모든 토큰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언급할 주요 차이점은 입력의 길이입니다. GPT-2는 한 번에 1024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고, 이는 GPT-1의 512개보다도 훨씬 더 큰 용량이고요. 각 토큰은 자신의 경로를 따라서 디코더 블럭으로 이동이 되면서 처리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GPT-2는 더 긴 문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GPT-2의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은 디코더 전용 트랜스포머를 활용하여 언어 모델 이상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즉, 이를 통해 기계 번역, 문서 요약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계 번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 번역을 위해 GPT-2는 인코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디코더 전용의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력 문장을 받아서 해당 언어로의 번역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문서 요약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GPT-2는 문서 요약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된 첫 번째 디코더 전용 트랜스포머입니다. 이는 위키피디아와 같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되었으며 주어진 기사의 내용을 읽고 요약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련 데이터 세트에 라벨로 사용되는 것은 기사의 시작 부분입니다. 네, 이러한 멀티태스크 러닝의 접근법은 하나의 모델을 여러 작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제공하고 디코더 전용 트랜스포머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GPT-2는 언어 모델링 이상의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GPT-3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PT-3는 모델 구조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규모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GPT-3는 무려 1750억 개, 그의 매개 변수를 가진 오토 리그레시브 언어 모델입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규모의 증가로 인해서 다운스트림의 태스크를 수행할 때 더 나은 성능을 보이게 되었고요. 특히 퓨샷 학습 시에 모델이 거대해질수록 성능이 더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GPT-3는 과학 우선적인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도 미세 조정이 가능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입니다. 하지만 미세 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과업의 데이터셋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한다면 충분한 라벨이 달린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아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모델의 표현력을 증대시키고 제한적인 학습 데이터로 인해 잘못된 연관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언어를 배울 때 모든 슈퍼바이즈 태스크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메타 러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 조정용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GPT-3는 트랜스포머 언어 모델들의 캐퍼시티를 확장했고 모델의 파라미터가 커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트렌드를 보이고요. 또한 모델의 특정 태스크를 풀기 위해 전략을 학습하는 인 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모델의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더 큰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GPT-3의 특징은 제로샷 또는 원샷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특정 과업에서는 퓨샷만으로 스테레오 아트 또타에 가까운 성능을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 ECO-QG 및 그리고 트리거 QA 같은 태스크에서 단어 풀이 및 사칙 연산, 핵심 어휘 찾기 등은 원샷 또는 퓨샷만으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태스크 NLI와 몇몇의 기계 독해 레이스 태스크에서는 퓨샷 이후로도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일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챗 GPT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인공지능 연구 분야의 혁신은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MIT 연구원인 렉스 프리드만 박사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챗 GPT는 인간의 뇌 수준 약 100조 개의 시냅스를 가진 모델로 정의되었고 이는 이전의 챗 GPT 3.5 모델과 비교하면 상당한 진보를 나타냅니다. 네, 맞습니다. GPT 3.5에서는 한 번의 영어 기준으로 3,000개의 단어를 처리할 수 있었지만 GPT-4 버전에서는 이를 25,000개로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저희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GPT-4는 사용자의 질문에 확실히 더 적합하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챗 GPT는 또한 GPT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스트럭 GPT는 휴먼 인더 루프 훈련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GPT-3보다 사용자의 의도를 더 잘 추적하고 더 진실되고 더 유효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Instruct GPT는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학습이 됩니다. 이는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사용자가 제공하는 프롬프트에 대한 적절한 모델의 결과를 인간 평가자가 제공을 하고 모델의 다양한 결과물에 대해 순위를 매긴 후에 이를 GPT-3의 파인 튜닝에 사용하는 과정을 말하고 이런 학습 방식을 통해서 Instruct GPT는 GPT-3에 비해서 사용자의 인스트럭션을 더 잘 수행하며 동시에 탁식 아웃풋의 생성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인간 평가자들이 1.3 빌리언 인스트럭터 챗 GPT를 1705 빌리언의 그런 챗 GPT-3보다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 결과물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인간이 보았을 때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와 같은 새로운 모델인 챗 GPT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챗 GPT의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의 접근 방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다뤘던 것과 같이 Instruct GPT는 휴먼 인드 루프의 훈련을 통해 개발되었고요. 이 모델은 GPT-3에 비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사용자의 인스트럭션을 더 잘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RLHF 그 접근 방식이고요. 이 방법론은 휴먼 프리퍼런스한 모델을 파인 튜닝을 위한 리인포스드 러닝의 리워드 시그널에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스텝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스텝으로 휴먼 라이튼 데몬스트레이션 언 프롬프트를 슈퍼바이즈 러닝 베이스 라인으로 사용합니다. 즉 먼저 사용자는 모델에게 제시할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이 프롬프트는 모델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프롬프트는 모델의 기본 학습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Human Labeled Comparison Between Two Model Output 즉 이것을 수집하게 되는 겁니다. 즉 사용자들이 두 개의 모델 출력물 간의 비교를 수집할 때 어떤 모델이 더 선호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정확하고 유용한 출력물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어떤 아웃풋을 휴먼 레이블러가 더 선호하는지를 예측하는 리워드 모델 LM을 학습하는 스텝입니다. 수집된 데이터셋은 리워드 모델의 학습에 사용됩니다. LM은 각 모델 출력의 품질을 예측하는 모델로 어떤 모델이 더 나은 결과물을 생성할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델은 사람이 더 선호하는 출력물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학습됩니다. 네 번째로 학습된 이 RM을 리워드 펑션으로 하여서
최대화하는 GPT-3 폴리시를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PPO를 통해 학습하는 스텝입니다. 이 스텝은 마지막으로 학습된 RM은 모델의 보상 함수로 사용이 되고요. 모델은 이 보상 함수를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하기 위해서 Proximal Policy Optimization과 같은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은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더 나은 결과물을 생성되도록 조정이 되고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인스트럭트 GPT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한 가지 부분은 세이프티나 얼라이먼트 프로그램과 같은 이슈는 주관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HF는 단순한 정략적인 평가 지표보다는 휴먼 라이튼 데몬스트레이션과 휴먼 라벨드 컴패리션을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즉, 챗 GPT는 이러한 인스트럭 GPT를 기반으로 하며 세이프티가 더욱 강조된 버전입니다. 이 모델은 챗 GPT 3.5 또는 인스트럭 GPT의 미세 조정된 버전으로 구성됩니다. 네, 또한 GPT-4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인식을 할 수 있는 멀티모델로 버전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GPT 3.5와 비교해서 다양한 테스트에서도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비전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작업에서 개선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챗GPT의 등장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새로운 발전을 빠르게 이끌고 있고 갈수록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기술과 응용 분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저희가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MTDNN 멀티태스크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TDNN은 버트와 같은 랭귀지 모델 프리트웨인을 기반으로 한 모델로서 2019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벌트와 MTDNN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좋고, 결국 각 모델의 학습 태스크와 멀티태스크 러닝 전략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벌트는 사전학습을 위해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MLM과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인 NSP 두 가지 과업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MTDNN은 벌트와는 다르게 MLM과 NSP보다 더 다양한 네 가지 사전학습의 태스크를 활용한다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태스크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단일 문장 분류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콜라 corpus of linguistic absolutability와 SST2 더 스탠포드 센티멘트 트리 뱅크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COLA는 문장의 문법적 소용 가능성을 true나 false로 분류하는 작업이고, SST2는 영화 리뷰 문장의 감정, 긍정, 부정을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네, 다음은 텍스트 시밀러리티, 텍스트 유사도입니다. 우선 STSP, Semantic Textual Similarity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며 또한 문장 쌍 간의 의미적인 유사도를 점수로 예측하는 회귀 작업을 일컫습니다. 네, 다음 태스크는 페어와이즈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장쌍 분류 태스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RTE, Recognizing Textual Entirement, 그리고 MNLI, Multi Genre Natural Language Inference, 그리고 QQP, Qora Question Pairs, 그리고 MRPC, Micro Research Paragraph 코퍼스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RTE와 MNLI는 문장쌍 간의 의미적 관계를 엔타일먼트, 그리고 컨트라딕션, 그리고 뉴트럴로 구분하는 작업이고, QQP와 MRPC는 문장쌍의 의미가 같은지 여부를 true, false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렐레번스 랭킹, 관련성 순위 태스크입니다. 해당 태스크는 QNLI, Question Natural Language Inference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또한 질문 문장과 해당 지문 중 한 문장이 쌍으로 주어졌을 때 해당 질문 문장에 질문에 답이 있는지 여부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MTDN에는 이러한 태스크들을 멀티태스크 러닝에 활용합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은 여러 슈퍼바이즈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용량 슈퍼바이즈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각 태스크의 데이터를 미니 배치로 구성하고 랜덤하게 선택된 태스크를 학습하여 선택된 태스크에 맞는 로스 펑션을 구성하여 오차를 전파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MTDN에는 벌트에 비해 학습 데이터가 적을 때 성능 향상 효과가 두드러지며 더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모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MES, Masked Sequence to Sequence Pre-trained for Language Generation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MAS는 자연어 생성 과업을 위한 언어 모델로서 BERT와 GPT와 같은 선행 모델의 성공에서 바탕을 해서 개발되었고요. 이 모델은 BERT에서 사용된 Masked Language 모델 접근법에서 영감을 받아서 언어 생성을 위해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활용하며 Masked Sequence to Sequence Pre-training 방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네, 벌트의 경우는 텍스트의 양쪽을 동시에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에 마스는 언어 생성을 위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도입하여 보다 동적인 생성 작업을 수행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자면 그 마스의 인코더는 랜덤으로 문장의 일부를 마스킹된 센텐스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디코더는 마스킹된 부분에 예측을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 제로 혹은 로우 리소스 랭귀지 제너레이션 그리고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 문서 요약, 그리고 대화 응답 생성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어 특히 영어, 프랑스어, 지도, 번역에서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주로 블루스코어 37.5를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네, MES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ERT와 GPT와 같은 이전 모델에 사용된 인코더 온리 또는 디코더 온리 구조와는 달리 인코더와 디코더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고요. 이러한 구조를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인코더 사이드에서는 마스킹된 토큰들을 디코더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태스크를 통해서 인코더가 언마스크된 토큰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소를 하고 디코더에서는 소스 사이드에서 마스킹이 되지 않은 토큰들을 마스킹을 함으로써 디코더가 이전 토큰들이 아닌 소스의 리프레젠테이션에 더욱 의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코더와 디코더의 조인트 트레이닝이 가능하게 되고 보다 일반화된 언어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스는 입력 토큰의 마스킹 정도에 따라 벌트와 GPT를 모두 대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 토큰 하나만을 마스킹하면 벌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며 입력 토큰 전체를 마스킹하면 GPT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토대 마스는 다양한 언어 생성 과업에 적용 가능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언어 모델을 제공합니다. 네, 이어서 UniLM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nified Pre-trained Language 모델인 UniLM은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서치 아시아 MSRA에서 처음 발표되었고요. 쉐어드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해서 여러 방식의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UniLM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학습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입력으로 토큰들을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UniLM은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해서 컨텍스트를 고려한 각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합니다. 이때 제시한 세 가지 오브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그램과 같이 어텐션 마스크를 이용해 각 토큰이 어떤 컨텍스트에 접근할지를 통제합니다. 즉 얼마나 많은 토큰들 컨텍스트에 어텐드를 할지 결정합니다. 하나의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하여 파라미터 쉐어링을 함으로써 효율성 향상하였고 파라미터 쉐어링을 통해 보다 제너럴한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NLM, NLU와 그리고 NLG 모두를 적용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UniLM은 클로우즈 태스크, 빈칸 맞추기와 마스킹 토큰 맞추기를 수행하는데 네 가지의 서로 다른 LM 오브젝티브에 따라서 어텐드할 수 있는 컨텍스트가 달라집니다. 즉, 각 오브젝티브가 동일한 문제, 클로우즈 태스크를 풀되 마스킹된 토큰을 맞추기 위해 주어진 정보량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클로우즈 태스크는 벌트의 MLM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입력에서 랜덤으로 몇몇 토큰을 마스킹으로 치환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포 모델의 최종 출력 값을 이용해서 원래 토큰을 예측합니다. 첫 번째 LM 오브젝티브는 유니다이렉셔널 LM입니다. left to right 방식과 right to left 방식을 모두 이용해서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하는 단방향 랭귀지 모델링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 LM 오브젝트를 설명드리면 바이디렉셔널 LM이 있습니다. 마스킹 토큰, 양쪽 토큰의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합니다. 즉, 벌트의 방식과 동일하게 양방향의 컨텍스트를 모두 이용하여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하는 랭귀지 모델링을 학습합니다. 세 번째 LM 오브젝트인 시퀀스 투 시퀀스 LM을 설명드리면 소스 세그먼트에서는 모든 토큰 사이에서는 양방향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나 타겟 시퀀스에서는 대상 토큰의 앞에 위치한 토큰들의 정보만을 사용 가능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방식은 두 세그먼트가 각 소스 타겟의 의미를 갖고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형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유사하게 소스의 토큰들은 각 토큰들이 서로 어텐드할 수 있고, 그리고 타겟 토큰들은 해당 시점의 이전 토큰들 플러스 현재 시점 이전의 타겟 토큰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어텐드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 있는데 바이다이렉셔널 LM인 경우에 사용이 되고요. 유니 LM은 퀘스천 제너레이션, 질문 생성의 에너지, 그리고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답변 생성의 에너지, 글루 벤치마크 NLU 등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들로도 실험을 진행하였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XLNet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XLNet, Generalized Auto Regressive Pre-trained for Language Understanding은 최근 NLP 분야에서 버트와 같은 토렌 모델들을 크게 능가하는 스테이트 오브 아트 성능을 보여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XLNet은 기존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과 오토 인코더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Generalized AL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버트의 마스킹 기법과 GPT의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을 모두 활용합니다. 네, 엑셀넷은 Permutation Language Modeling 오브젝티브와 Two-Stream Attention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데요. 첫 번째로는 Permutation Language Modeling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LMNet은 Permutation Language Modeling 오브젝티브를 통해서 다양한 순열에 대한 예측을 수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AR 방식과 AE 방식의 장점을 취합을 하는 건데요. 퍼뮤테이션에 대한 시퀀스를 예측함으로써 AR 구조를 통해 가능한 모든 토큰의 퍼뮤테이션을 학습하는 거고, 이는 바이다이렉셔널 컨텍스트를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투스트림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XLNet은 쿼리 스트림과 컨텐츠 스트림으로 구성된 투스트림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퍼뮤테이션 된 순서를 예측하는 경우 예측 결과가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쿼리 스트림에서는 예측하는 토큰의 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예측에 사용되는 정보와 예측 결과를 분리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주요 특징으로는 퍼뮤테이션 러닝입니다. XLNet에서는 팩토라이제이션 오더를 퍼뮤테이션 하는 동안 시퀀스 오더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트랜스포머 XL의 세그멘트 리커런스 메커니즘과 릴레이티브 포지셔닝 인코딩 스킴을 활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XLNet은 다양한 NLP 태스크에서 이전 모델들에 비해 상당한 향상을 보이고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한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벌타, 로버스틀리 옵티마이즈 벌트 프리트레인드 어프로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트 모델의 구조의 변경 없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잘하고 학습 데이터 크기를 증가시키면 지금까지 발표된 성능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크게 사용한 전략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동적 마스킹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벌트는 랜덤하게 마스킹을 하고 토큰을 예측하는 싱글 스태틱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이는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에서 마스킹을 한 번 사용합니다. 버트는 학습 전에 마스킹을 하기 때문에 매 학습에서 같은 마스크를 보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를 10번씩 중복시키고 각각의 시퀀스마다 10가지의 다른 위치로 마스킹을 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로벌타는 오리지널 버터와 다르게 다이나믹 마스킹을 사용하는데, 이는 매 곡마다 새로운 마스킹을 시키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넥스트 센텐서 프리딕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존 벌트에는 두 문장이 이어졌는지 판단하는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NSP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벌트의 프리트레이닝은 MLM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고 NSP의 성능에 관해서는 의문점이 남았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싱글 센텐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델이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배울 수 없기 때문이었고요. NSP를 적용시킨 테스트와 적용시키지 않은 태스크들을 살펴보면 NSP가 없을 때 성능이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세 번째로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해 더 큰 배치 사이즈로 더 오래 학습을 시켰더니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아주 큰 미니 배치로 학습하면 적절한 학습률을 사용할 때 옵티마이제이션 스피드와 엔드 태스크 퍼포먼스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벌타에서 이를 적용했습니다. 벌트 베이스의 배치 사이즈는 256, 스텝 사이즈는 100만 개입니다. 위의 테이블을 통해 배치 사이즈와 스텝 사이즈별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배치 사이즈가 커졌을 때 그 퍼플리시티가 낮아짐과 동시에 성능이 향상되며 2000개 가장 성능이 높았다고 합니다. 배치 사이즈가 클 때 데이터를 좀 패러라이즈가 하기 쉽고 로벌타에서는 8000개의 배치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긴 길이의 시퀀스를 학습시켰더니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바이트 페어 인코딩과 워드 단위에서 캐릭터는 단위의 중간에 있는 텍스트 인코딩이고 학습 코퍼스의 통계치에서 결정되는 서브워드 유닛입니다. 벌트에서는 학습 코퍼스의 휴리스틱한 토큰라이징을 진행하고 캐릭터 레벨의 BP를 학습시켰었고 30K에 이르는 사이즈의 사전을 이용했습니다. 로벌타에서는 바이트 단위의 BP를 학습했고 50K 사이즈의 사전을 이용하였습니다. 로버타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언트레인드 되어 있던 벌트의 성능을 개선시킨 모형으로 여러 실험에서 소터를 달성하였고요. 이로써 이전의 연구에서 간과된 요소들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최근에 제안된 다른 모델과 겨루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알버트, A Little BERT for Self-Supervised Learning of Language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는 이 언어 표현의 자기지도 학습을 위한 경량화된 벌트입니다. 벌트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었지만 큰 규모와 복잡성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과 학습 시간이 많아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알버트는 벌트의 효율성과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모델의 크기와 학습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따라서 알버트는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언어 표현을 가능케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알버트가 벌트의 뛰어난 성능을 이어받으면서도 보다 가볍고 효율적인 모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네, 언어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메모리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차원 그 HF는 일반적으로 4 곱하기 H를 이용해서 보통 멀티헤드 어텐션보다 더 많은 파라미터를 필요로 합니다. 벌트 베이스는 3072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벌트 라지는 4906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이 너무 깁니다. 벌트 베이스는 16개 V100으로 15일, 그리고 벌트 라지는 64개 V100으로 11일 학습에 소요됩니다. 예상치 못한 모델 성능이 저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벌트 X 라지는 오버피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LM 퍼포먼스가 벌트 라지보다 낮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Factorized Embedding Parameterization이 있고요. 큰 크기의 Vocabulary Embedding Matrix를 두 개의 작은 매트릭스로 디컴포즈해서 히든 레이어 크기를 Vocabulary Embedding 크기로부터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서 Vocabulary Embedding의 파라미터의 크기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히든 사이즈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벌트 베이스 모델 기준으로는 2의 크기를 작게 해서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이 있습니다. 백프로퍼게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레이어 액티베이션을 저장해서 파라미터의 수가 많을수록 GPU에 필요한 메모리가 많아집니다. 한 개의 레이어만 이용해서 메모리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파라미터 쉐어링을 통해 알버트 더블 X 라지는 벌트 라지 대비 70% 정도의 파라미터만 사용해서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네, 세 번째 해결책으로는 센턴스 오더 프레딕션이 있습니다. 기존 벌트는 전혀 다른 파라그래프에서 샘플을 가져와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파라그래프에서 가져온 문장은 전혀 다른 토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트는 NSP가 두 문장의 순서, 연관관계를 학습하기보다는 두 문장이 같은 토픽인지를 파악하는 태스크에 가까웠고요. 포지티브 샘플의 순서를 바꿔서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고
문장의 순서를 파악하는 컨텍스트 언더스탠딩에 더욱더 특화된 태스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훈련 데이터를 추가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엑셀앤넷과 로벌타와 같이 추가적인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면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드롭 아웃은 일정 스텝 이후에 제거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로벌타 더블 엑스 라지는 그 벌트 라지 모델보다 파라미터가 적고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XAI 조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 수업 랭귀지 모델 1에서 3까지의 유튜브 영상 과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